전 세계가 이상한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 광장에서는 프랑스인들이 알 수 없는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고, 독일의 작은 마을 축제에서는 현지인들이 특유의 떨고 꺾는 창법을 연습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열풍의 진원지는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례 없는 트로트 신드롬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앞다투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시청률은 역대급 기록을 갱신하며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전 세대가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입니다. 그의 노래는 발표하자마자 모든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고 그의 공연 티켓은 1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놀라운 파워를 보여줍니다. 특히 테스형이라는 곡은 남녀노소 모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이 트로트라는 장르는 어떻게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훈아의 매력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강력한 팬덤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의 한 마케팅 담당자가 우연히 발견한 트로트의 세계와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은 매력에 빠져들게 된 특별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광고 대행사 크레아티브 유니온의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소피 르노입니다. 32살이고 파리 태생이지만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1년을 보낸 경험이 있어 영어는 꽤 유창한 편이에요. 우리 회사는 전 세계 15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죠. 그 중에는 한국 지사와 일본 지사도 있어요. 저는 주로 유럽 시장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최근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아시아 문화와 트렌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 회사도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되었죠. 처음엔 집에서 일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덕분에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에 주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트렌드를 유튜브로 찾아보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 후 소파에 기대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음날 있을 아시아 마케팅 전략 회의 준비를 위해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살펴보고 있었죠. 처음엔 일본의 최신 광고 트렌드를 찾아보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안한 영상들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소양이 부른 한국 애국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한국 애국가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소양이라는 가수도 몰랐어요. 하지만 썸네일에 있는 여성의 진지한 표정과 화려한 무대 세팅이 호기심을 자극했죠. 별 기대 없이 클릭한 영상이었지만 첫 음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어요. 소양이라는 가수의 목소리가 정말 놀라웠어요. 맑고 깊은 음색으로 시작해 점점 더 힘차게 고조되는 애국가의 선율이 가슴을 울렸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가사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과 열정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영상 아래 영어 자막으로 가사의 의미를 읽으며 더욱 감동이 밀려왔어요. 소양의 애국가 영상을 본 후 자연스럽게 관련 영상들로 넘어갔어요. 다른 가수들이 부른 한국 애국가, 여러 나라의 애국가 비교 영상, 그리고 한국의 국가의식 영상들까지 하나둘씩 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와는 또 다른 느낌의 한국 애국가의 새로운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 국가가 혁명의 열기와 투쟁의 기운이 넘친다면 한국의 애국가는 희망과 영원함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소양의 애국가가 맴돌았어요. 화상회의를 준비하며 문득 우리 팀에 한국인 동료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지난 3개월 전에 프랑스 지사로 파견된 지수라는 동료였죠. 아직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항상 밝고 친절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만나면 어제 본 애국가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화상회의가 시작되고 각 팀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아시아 시장 분석을 맡은 지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녀의 발표에 더욱 집중했어요. 지수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과 일본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며 특히 한국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젊은 소비자층을 사로잡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분석력에 감탄하며 회의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로그아웃하는 사이 저는 지수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수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수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물론이죠, 소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어제 본 소양의 애국가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노래를 처음 접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죠. 지수는 제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소양은 한국에서 정말 뛰어난 가수예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죠. 애국가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몇 안 되는데 소양은 그중 한 명이에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양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지수는 소양이 원래 가스펠 가수 출신이며 파워풀한 고음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대화 중에 지수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소피 한국 노래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소양 외에도 정말 훌륭한 가수들이 많거든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동안 한국 문화라고 하면 K-드라마와 BTS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수가 보내준 한국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있었지만 특히 눈에 띈 것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들이었어요. 지수의 메시지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는 트로트라는 전통 가요 장르가 다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트로트라는 단어도 생소했어요.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홍시를 들으며 저는 이 장르만의 독특한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감정선, 그리고 대중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가사가 인상적이었죠. 프랑스의 샹송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장르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플레이리스트를 따라 한 곡 한 곡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영탁이라는 가수의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흥겨운 리듬과 그의 독특한 창법이 웃음 짓게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제가 어느새 따라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노래들의 원곡자는 누구일까? 미스트롯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들 중 상당수가 리메이크 곡이라는 정보를 발견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 유튜브에서 원곡자들의 노래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나훈아라는 전설적인 가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발견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훈아라는 이름을 검색하자마자 수많은 영상이 나왔어요.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 중 하나를 클릭했는데 그것은 테스 형이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본 영상은 2020년 추석 특집 방송에서의 공연이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단상에 선 중년 남성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으며 무대 매너는 마치 록스타 같았어요. 그의 노래가 끝날 때쯤 스마트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지수가 보낸 메시지였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 있던 지수를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지수는 제가 한국 음악에 관심을 보인 것이 매우 반가웠는지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젯밤에 본 나훈아의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수는 제 반응이 신기한 듯 했어요. 프랑스인인 제가 트로트와 나훈아에게 매료되다니 의외였을 테니까요. 지수는 나훈아가 한국에서 어떤 위치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50년 넘게 활동한 전설적인 가수이며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는 국민가수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한국의 샤를 아즈나부르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오랜 세월 동안 시대의 변화에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가수라는 점이 비슷했어요.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특히 놀라운 점은 나훈아가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새로운 히트곡을 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 때 그의 추석 특집 공연은 전 국민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테스 형이라는 노래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히트곡이 되었죠. 한국의 트로트 장르에 대해 더 궁금해하자 지수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트로트는 한국의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장르 중 하나로 한국인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독특한 음악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의 전성기를 맞았고 그 시대의 스타 중 한 명이 바로 나훈아였죠. 지수는 나훈아가 트로트의 예술성을 불어넣고 한국적 정서를 깊이 표현한 선구자라고 설명했어요. 흥미로웠던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트로트가 다시 큰 인기를 얻게 된 현상이었어요.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TV조선이라는 방송국에서 시작한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데이트를 치면서 젊은 세대들도 트로트를 즐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들었던 임영웅, 영탁, 이찬원 같은 가수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가 되었죠. 지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음원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K-팝 아이돌 그룹들과 함께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가 상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노래 사이에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와 같은 트로트곡이 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지수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임영웅 현상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해요. 그의 팬들은 영웅시대라고 불리며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있다고 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지수는 자랑스럽게 자신도 영웅시대의 일원이라고 고백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회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지수는 제가 더 많은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었어요. 거기에는 K-팝부터 인디음악,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제가 관심을 보인 나훈아의 대표곡들도 여러 곡 추가해 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수에게 한국의 음악 시장에 대해 더 물어봤어요. 특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이 궁금했죠. 지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전략이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어요. BTS의 경우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독보적인 팬덤을 구축했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트로트가 아직 K-팝처럼 세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수에 따르면 트로트는 한국어의 특성과 정서가 깊이 담긴 장르라 해외에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지수가 제안한 대로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의 공연 영상을 찾아봤어요. 먼저 임영웅의 무대부터 시작했는데 첫 곡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어요. 제목 그대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죠. 임영웅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따뜻한 목소리가 노래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이어서 그의 다른 히트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었어요. 별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은 트로트지만 현대적인 발라드 느낌도 있어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임영웅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성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죠. 나훈아의 강렬한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영탁의 무대를 찾아봤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다소 독특한 제목의 노래였는데 제목만큼이나 무대도 개성 있었어요. 영탁은 임영웅과는 다른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이었죠. 그의 무대를 보니 트로트가 결코 노인들만의 장르가 아니라는 지수의 말이 이해됐어요.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한 그의 무대는 젊은 감각이 넘쳤거든요. 이찬원의 무대도 인상적이었어요. 진또백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순수하면서도 프로페셔널했어요. 젊은 나이에도 트로트의 전통적인 창법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떨기 창법이 이찬원의 목소리로 표현될 때는 왠지 모르게 정통성이 느껴졌어요.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의 무대를 보다 보니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화 현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젊은 가수들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신선했죠. 또한 관객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보니 트로트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장르인지 알 수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미스트롯의 스타들도 찾아봤어요. 송가인, 홍자, 정미애 같은 가수들의 무대를 보며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매력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송가인의 가인이어라라는 노래는 경쾌한 리듬과 그녀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게 만들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다양한 트로트 영상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 중에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이 함께 부른 단체 무대도 있었어요. 날 보러 와요라는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무대였는데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가수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점점 더 트로트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저는 이 장르가 가진 대중적인 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왜 이토록 많은 한국인들이 트로트에 열광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서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음악적 표현 방식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말했던 것처럼 트로트에는 한의 정서 그리고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으니까요.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에 몇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트로트는 단순히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이다. 둘째, 최근의 트로트 붐은 단순한 복고 유행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창의적인 융합이다. 셋째, 임영웅, 영탁, 이찬원 같은 젊은 가수들은 트로트의 현대적 해석자들이다. 넷째, 트로트가 세대를 아우르는 이유는 단순히 멜로디의 친숙함을 넘어
한국인의 공통된 정서적 코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후에도 트로트에 대한 탐색은 계속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지수가 추천해준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한국 트로트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해 나갔죠. 전통적인 트로트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트로트까지 그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로의 힘이 있었거든요.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는 가사를 모르는 저까지도 마음이 울렁이게 만들었어요. 호기심에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상황에서의 아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었어요. 임영웅의 공연 영상을 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의 팬들은 대부분 40에서 60대 여성들이었는데 마치 록스타를 대하듯 열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현상은 프랑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지수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니 이것이 바로 영웅시대 현상이라고 했어요. 중장년층 여성들이 임영웅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의 노래가 그들의 삶과 감정을 진정성 있게 대변하기 때문이라고요. 새벽녘까지 트로트 영상을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대중적인 장르인 트로트가 왜 K-팝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트로트의 매력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랬듯이 언어를 몰라도 충분히 그 감정과 에너지는 전해질 수 있다고 확신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나훈아를 다시 검색했어요. 그가 트로트의 황제라 불리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지수의 말에 따르면 나훈아는 단순히 오랜 기간 활동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예술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혁신가였다고 해요. 그의 음악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나훈아의 히트곡들을 하나씩 찾아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보다 먼저 머릿속에 울려 퍼진 건 나훈아의 테스형 멜로디였어요. 어젯밤 본 영상이 강한 인상을 남겼나 봐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출근길에는 지수가 공유해준 플레이리스트 중 나훈아의 노래들을 모아서 들었어요. 사랑, 홍시, 무시로, 갈무리 등 다양한 곡들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매력이 있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계속 나훈아의 노래가 생각났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노트북으로 나훈아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그는 1968년에 데뷔해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해온 가수였어요. 그의 음악 인생은 한국 현대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였죠. 나훈아의 초기 히트곡들부터 시작해서 연대순으로 그의 노래들을 들어봤어요. 고향역 공, 산의 잡초, 남자의 인생. 같은 노래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담고 있었어요. 당시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다고 해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노래에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깊게 느껴졌어요.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노래에 담긴 역사적 아픔과 그리움은 충분히 전해졌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나훈아의 음악은 더욱 다양해졌어요. 사랑, 갈무리, 홍시 같은 곡들은 인생의 깊이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홍시라는 노래는 엄마가 생각나면서 뭔가 애달픈 느낌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깊어지는 음악적 표현력이 느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2020년 테스형은 앞선 노래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경쾌하고 유쾌한 리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이 노래는 70대 가수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시대를 초월한 음악적 감각이 정말 놀라웠어요. 나훈아의 음악 여정을 따라가며 느낀 점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감성을 담아내는 아티스트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노래는 각 시대의 한국인들이 느꼈던 감정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죠. 마치 샹송이 프랑스의 역사와 감성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오후에는 나훈아의 무대 영상들을 더 찾아봤어요. 여러 시대의 공연 영상을 보며 그의 무대 매너가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나훈아는 정말 멋있었죠.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나 톰 존스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에너지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20년 추석 특집 공연이었어요. 코로나19로 관객 없이 진행된 공연이었지만 나훈아의 에너지는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해졌어요. 테스형, 사내 등 나훈아의 이때까지의 히트곡을 부르는 그의 모습은 7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활기찼어요. 퇴근 후에도 나훈아의 매력에 빠져 더 많은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의 인터뷰 영상도 몇 개 발견했는데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막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음악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가수는 시대의 대변인이라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나훈아가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대중의 정서를 얼마나 잘 읽고 표현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히트곡을 내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문화적 아이콘이었던 거예요. 프랑스의 자크 브렐이나 조르주 브라상스처럼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한 아티스트였죠. 나훈아의 노래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든 것은 무시로라는 곡이었어요. 감미로운 멜로디와 나훈아 특유의 깊은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노래였죠. 가사의 의미를 찾아보니 항상 언제나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매력적인 곡은 영일만 친구였어요. 이 노래는 어린 시절 친구와의 추억을 노래한 것이라고 했어요. 영일만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나훈아의 고향과 관련된 노래인 것 같았어요. 고향과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국적을 초월한 보편적인 감정이라 더욱 공감이 갔어요. 나훈아의 창법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떨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창법이 있었어요. 또한 그의 목소리는 중저음이 매우 풍부해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완벽한 발성과 호흡 조절은 50년 넘게 가수 생활을 해온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나훈아의 무대 매너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에너지를 주고받았어요.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진지하게 상황에 맞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이런 모습은 마케팅 담당자인 제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결국 소통의 본질은 진정성이라는 것을요. 나훈아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가 한국에서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단지 오랜 기간 인기를 유지한 것뿐만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었어요. 한국의 대중음악사에서 그의 위치는 정말 특별해 보였어요. 그의 노래를 들으며 문득 우리 프랑스의 샹송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에디트 피아프, 자크 브렐, 조르주 브라상스 같은 가수들이 프랑스의 정서와 역사를 노래했듯이 나훈아도 한국의 시대상과 정서를 노래해왔다는 점이 비슷했어요. 또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음악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공통점이었죠. 그날 밤 한국 친구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훈아의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말이에요. 지수는 기뻐하며 다음 주말에 파리 한인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 나훈아의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죠. 주말이 되기 전에 나훈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어요. 그의 음악 외에도 인생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나훈아는 1947년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10대 후반에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어요.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데뷔 초기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성공 이후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1980년대 초반 정치적 이유로 방송 출연이 금지되는 시련도 겪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죠. 나훈아의 삶과 음악을 알아가면서 저는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음악은 한국인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함께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죠. 주말이 되어 지수와 함께 파리 한인 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관, 그리고 K-팝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워크숍까지 다양했죠. 행사장 한쪽에서는 한국 음악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밴드였지만 그들의 열정은 프로 못지 않았어요. 공연의 첫 곡은 바로 나훈아의 테스형이었어요.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춤추고 노래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프랑스인들도 흥겨운 리듬에 맞춰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연을 보면서 트로트가 가진 대중적인 매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기교나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도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진심이 담긴 가사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지수에게 나훈아의 음악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어요. 지수는 나훈아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의 위로자라고 했어요. 특히 힘든 시기에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요.
2020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웠을 때 그의 추석 특집 공연이 국민적인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음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한국 노부부는 나훈아의 오랜 팬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인생의 여러 순간을 함께했다고 했어요. 결혼식에서는 사랑을 틀었고 힘든 시절에는 잡초로 위로를 받았으며 아이들이 자랄 때는 고향역을 함께 불렀다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나훈아의 음악이 제게 준 영감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감동을 전달했어요. 또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음악의 힘을 보여주었죠.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는 콘텐츠의 비결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 시대정신의 반영,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였죠. 집에 돌아와서도 나훈아의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그의 공연 영상을 보다가 댓글 섹션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훈아의 음악에 감동받았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어요. 언어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이를 보면서 트로트, 특히 나훈아의 음악이 가진 국제적 잠재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트로트도 제대로 소개만 된다면 충분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언어의 장벽은 있지만 음악이 전하는 감정은 보편적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또다시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그의 노래가 한국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일본 엔카와 한국 트로트의 관계도 궁금해졌어요. 두 장르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우리 회사의 일본인 동료 히로시가 생각났어요.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혹시 엔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그를 찾아가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출근길에 생각했던 대로 점심시간에 일본인 동료 히로시를 찾아갔어요. 그는 마케팅 부서의 디자인 팀장으로 음악과 예술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죠. 카페테리아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트로트로 돌렸어요. 요즘 한국 트로트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더니 히로시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히로시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트로트는 사실 일본의 엔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음악이 한국에 들어와 변형된 것이 지금의 트로트라는 거였어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미사와 히로시, 이시카와 사유리 같은 일본 엔카 가수들의 노래를 들려주었어요. 확실히 엔카와 트로트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었어요. 특유의 꺾기 창법과 감성적인 멜로디 라인이 비슷했죠. 그러나 제가 들었던 나훈아나 임영웅의 노래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히로시의 설명만 들어서는 트로트가 단순히 엔카의 한국식 버전이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트로트와 엔카의 관계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결과 이 주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히로시의 주장처럼 트로트가 일본 엔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트로트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의 폭스트롯 댄스에서 유래했으나 음악적 형태는 일본의 엔카와 더 유사하다는 거였죠.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한국 음악가들이 일본에서 훈련받고 돌아와 그 영향 아래 음악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었어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트로트가 단순히 일본 음악의 모방이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와 서양 음악, 그리고 일본 음악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독창적인 장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해방 이후 트로트는 한국의 정서와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며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다는 거였죠. 이런 자료들을 읽으며 저는 문화의 독창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트로트는 다양한 영향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정서와 역사적 경험을 담아내며 독자적인 예술 형태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마치 재즈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미국적 정서로 재해석하여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된 것처럼 트로트 역시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으로 성장해온 것이었죠. 지수에게 이 주제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녀의 대답은 흥미로웠어요. 지수도 트로트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세대들은 트로트의 일본적 요소를 강조하는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죠.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수의 개인적인 견해는 트로트가 엔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엔카가 트로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의 트로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특유의 정서와 창법, 리듬을 발전시켜 완전히 다른 장르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특히 1970년대 이후 나훈아와 같은 가수들이 트로트에 한국적 감성을 불어넣으며 독창적인 장르로 발전시켰다고 했어요. 히로시에게 이런 내용을 공유했더니 그도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엔카와 트로트를 비교하는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찾아서 함께 봤어요. 초기 트로트는 확실히 엔카와 유사했지만 현대의 트로트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그도 인정했어요. 특히 우리는 나훈아의 사랑과 일본 엔카 가수 미사와 히로시의 대표곡을 비교해 들어봤어요. 두 노래 모두 감성적이고 울림이 있었지만 나훈아의 노래에는 한국적인 정서인 한과 독특한 창법이 더해져 있었어요. 히로시도 이런 차이점을 느꼈는지 트로트가 단순히 엔카의 복사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문화의 교류와 발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문화 현상도 진공 속에서 생겨나지 않으며 다른 문화와의 만남과 충돌,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트로트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어요.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적 교류의 예로 확장되었어요. 저는 프랑스 샹송도 이탈리아 칸초네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발전을 통해 완전히 다른 장르가 되었다는 예를 들었어요. 또한 재즈가 아프리카 음악과 유럽 클래식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발전한 것처럼요. 히로시는 일본 대중음악의 발전 과정도 설명해 주었어요. 엔카 자체도 처음에는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지만 일본 전통 음악의 요소를 결합하여 독특한 장르로 발전했다고 해요. 이런 점에서 트로트와 엔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길을 걸어온 사촌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고 결론지었어요. 우리의 토론은 음악을 넘어 영화, 음식, 패션 등 다양한 문화 영역으로 확장되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김치와 일본의 스케모노, 프랑스의 크루톤과 같은 발효 식품들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문화는 끊임없이 교류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날 오후 우리의 대화를 들은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출신 동료들도 있었어요. 각자 자국의 전통 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화적 교류와 영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어요. 이탈리아 동료 마르코는 이탈리아 칸초네와 나폴리 민요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스페인 동료 카르멘은 플라멘코와 라틴 음악의 교류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영국 동료 제임스는 영국 록 음악이 미국 블루스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으로 발전한 과정을 설명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거였죠. 퇴근 후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 파리의 한 대학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동아시아 대중문화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 교류에 관한 논문이 눈에 띄었어요. 그 논문에 따르면 트로트와 엔카는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해요. 일본의 엔카가 전통과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며 노스텔지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한국의 트로트는 시대 변화에 더 유연하게 적응하며 대중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 트로트는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죠. 이런 연구 자료를 접하면서 저는 문화의 전파와 변형에 관한 이론들을 떠올렸어요. 문화인류학에서 말하는 혼종성이나 크레오라 같은 개념들이요. 어떤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전파될 때 그것은 단순히 원래 형태 그대로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사회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고 변형된다는 거예요. 트로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며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다는 거죠. 특히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를 담아내며 한국만의 독특한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았어요.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히로시와 나눴던 대화가 단순한 음악 장르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교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웠죠. 다음 날 아침 히로시에게 제가 찾은 자료들을 공유했어요. 그도 흥미롭게 읽어보더니 자신의 시각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우리는 이번 주말에 파리의 일본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엔카 공연과 한인 문화센터의 트로트 공연을 모두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두 음악을 직접 비교해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의 대화를 들은 다른 동료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중 프랑스인 동료 피에르는 한국과 일본의 음악 교류처럼 프랑스와 알제리의 음악적 교류도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식민 지배라는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로 인한 문화적 혼종이 라이라와 같은 독특한 음악 장르를 탄생시켰다는 거였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문화적 교류가 가진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재해석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이 되어 히로시와 함께 먼저 일본 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일본에서 초청된 엔카 가수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무대의 가수는 전통적인 일본 의상을 입고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했어요. 엔카 특유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애절한 창법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연을 관람한 후 우리는 바로 한인 문화센터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는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준비한 트로트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죠. 관객들은 함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트로트 특유의 흥과 한이 어우러진 정서가 무대와 객석 사이를 오가며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두 공연을 모두 본 후 히로시와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감상을 나눴어요. 히로시도 트로트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에너지와 감정 표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같은 곡에서 느껴지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 표현이 단순히 다른 음악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어요. 트로트가 한국인들의 역사적 경험과 정서를 담아내며 독자적인 예술 형태로 발전해온 과정이 분명히 느껴진다고 했죠. 트로트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인 한과 흥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이는 한국인들의 역사적 경험과 집단적 기억이 음악적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죠. 특히 나훈아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성과 예술성은 어떤 다른 음악 장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어요. 히로시도 트로트의 독창성을 인정했어요. 그는 특히 현대 트로트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시대에 맞게 변화해온 점이 놀랍다고 했어요. 임영웅, 영탁, 이찬원 같은 젊은 가수들이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성을 접목해 새로운 트로트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죠. 히로시는 특히 나훈아의 테스형과 같은 곡에서 느껴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정서적 표현이 매우 독특하다고 인정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차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주제로 확장되었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점,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히로시는 일본 문화의 특성인화, 즉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대해 설명했고, 저는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치와 그것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차이나 유사성을 넘어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문화적 교류와 영향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는 점도 깨달았죠. 히로시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어요. 트로트와 엔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문화적 정체성과 교류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진 거였죠. 또한 나훈아와 임영웅 같은 가수들의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 주말 경험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트로트와 엔카를 비교해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고요. 지수는 기뻐하며 다음 주에 한국지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로 직원을 파견할 예정인데 제가 관심 있으면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요. 그 제안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몇 주간 트로트와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는데 이제 직접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특히 임영웅이나 나훈아의 공연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설렜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수에게 정말 관심 있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지수의 제안에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후 저는 회사의 인사팀에 한국 파견 프로젝트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지원서에는 한국 문화와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한국 지사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았어요.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를 통해 배운 마케팅 전략과 문화적 통찰력을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죠. 3일 후 인사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서울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트로트와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로 이어진 것이었으니까요. 파견 준비를 위해 저는 한국 문화와 트로트에 대해 더 공부했어요. 지수는 서울에서 지내기 좋은 지역, 꼭 방문해야 할 장소, 그리고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알려주었죠. 특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한국어 기본 인사말도 가르쳐 주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파리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지만 한국 영화와 드라마 미스터 트롯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아침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구경하며 가슴이 벅찼어요. 서울 도착 후 한남동의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위치였죠. 한남동은 전통적인 한옥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동네였어요.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스피커에서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흘러나와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강남에 있는 서울지사로 출근했어요. 한국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특히 지수가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어 든든했어요. 한국 팀은 매우 효율적이고 열정적이었죠. 특히 팀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빠른 의사결정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퇴근 후 지수와 팀원들이 저를 회식에 초대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보는 자리였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트로트, 특히 나훈아와 임영웅의 팬이라는 사실에 한국 동료들은 매우 놀라워했어요. 그들은 더 많은 한국 음악을 추천해 주었고 임영웅의 팬미팅 정보도 알려주었어요. 회식 후에는 노래방에 갔어요. 지수의 권유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러봤는데 한국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동료들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었어요. 주말에는 지수와 함께 광화문, 경복궁, 청계천, 인사동을 관광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인사동에서는 우연히 전통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한 퓨전 공연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 주 주말에는 지수의 추천으로 유튜브에서 임영웅의 최근 라이브 공연 영상을 함께 시청했어요. 비록 직접 공연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고화질 영상으로 보는 그의 무대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죠. 특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관객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상을 보고 난 후 지수는 저를 근처 트로트 테마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임영웅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고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중년 여성 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외국인인 제가 트로트와 임영웅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반갑게 대해주었고 심지어 그들이 소장하던 임영웅 CD까지 선물해 주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을 통해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서울 생활 3주차에 한국 동료의 소개로 한국 가정에 초대받았어요.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 할머니께서 홍시를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에 저도 동참했죠. 트로트가 세대 간 소통을 돕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문화적 매개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파견 생활 2달째 저는 한국 프랑스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트로트와 샹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두 문화의 감성을 접목한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이 제안은 큰 호평을 받았고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했죠. 한국의 문화산업이 전통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파견 생활 막바지에는 지수의 도움으로 나훈아의 온라인 콘서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는 테스형, 사랑, 홍시 등 히트곡을 부르며 관객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죠. 언어와 문화, 나이와 배경을 초월해 모든 이의 마음을 연결하는 음악의 힘을 경험했어요. 파리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해외 근무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트로트를 통해 한국인들의 정서와 역사, 일상 속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죠. 이번 파견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따뜻한 환대, 열정적인 에너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트로트처럼 문화적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더라도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테스 형의 멜로디와 함께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자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해 더 많은 트로트 공연을 보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충격적인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한식당이 수십 년간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팁 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실패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리고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후보에 4번이나 지명된 한국인 셰프의 용기 있는 시도는 이제 뉴욕 식당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매출 24억 원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는 미스김. 이 식당이 도입한 파격적인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직원들은 이 시스템에 열광하고 고객들은 계속해서 이 식당을 찾는 걸까요? 서버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급을 주고 나머지는 팁으로 채우게 하는 미국의 관행, 그리고 이를 과감히 뒤집은 한국적 경영 방식의 충돌. 과연 어떤 혁신이 일어난 것일까요? 기형적으로 변질된 팁 문화의 불편한 진실과 이를 바꾸려는 한국인 셰프의 담대한 도전,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음식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테이스티 트래블러 애슐리 존슨입니다. 지난달에 드디어 제 채널이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죠. 5년 전 작은 아파트에서 휴대폰 하나로 시작했던 채널이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시청자분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이제는 전업 유튜버가 되었네요. 제 채널의 콘셉트는 진짜 맛집 탐방이에요. 화려한 인테리어나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는 장소가 아닌 정말 맛있고 가성비 좋은 식당들을 발굴하는 게 저의 목표였죠. 특히 저는 음식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가격 대비 만족도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은 모든 식당에서 10에서 20% 팁을 요구하는 문화인데 그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리뷰에서는 이 팁이 정당한가 항목을 따로 평가하기도 했어요. 올해 초 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아시아 여행을 결정했어요. 주로 미국 내 식당들을 다뤘던 제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고 싶었거든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아시아 음식에 대해 항상 궁금증이 많았어요. 미국에 있는 아시아 식당들은 대부분 현지 입맛에 맞게 변형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아시아 현지의 맛을 경험하고 싶었죠.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디를 갈지 고민했는데 결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 결정했어요. 이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음식 문화는 각각 독특하다고 들었거든요. 또한 이 세 나라는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아시아 요리의 본고장이기도 했죠. 저는 스시, 라멘, 김치, 불고기, 딤섬, 베이징 덕 등을 진짜 현지에서 맛보고 싶었어요. 여행을 함께할 친구들을 찾아보니 대학 때부터 절친한 3명의 친구가 바로 동참했어요. 마이크는 사진작가라 영상 촬영을 도와주기로 했고 올리비아는 아시아 역사를 전공해서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었죠. 그리고 조나단은 여행 블로거라 이동 경로와 숙소를 완벽하게 계획해 주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팀이 구성되었죠. 우리는 2주일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일본 5일, 한국 5일, 중국 4일로 나누어 각 나라의 주요 도시를 방문하기로 했죠.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 중국에서는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각 도시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식당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였죠. 여행 준비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현지 음식 문화를 공부하는 데 투자했어요. 유튜브 영상, 블로그,
여행 가이드북 등을 통해 각 나라의 식당 예절과 문화적 특성을 배웠죠.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식사 중에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과 한국에서는 연장자가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다른 사람들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고 방문할 식당 리스트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너무 설렜어요. 그동안 채널을 통해 다양한 미국 내 아시아 식당들을 방문했지만 진짜 현지 음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았죠. 출발 전날, 저는 채널 구독자들에게 이번 아시아 여행 시리즈를 예고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대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셨고, 현지 추천 맛집도 많이 공유해 주셨죠. 덕분에 방문 리스트에 몇 군데 더 추가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이번 여행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서비스 문화였죠. 미국은 팁 문화가 강해서 기본적으로 음식값의 약 20%를 팁으로 지불해야 해요. 하지만 이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아시아는 팁 문화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과연 서비스 품질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각 나라의 식사 예절도 공부했어요. 일본에서는 젓가락을 음식에 꽂아두면 안 되고 한국에서는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고개를 돌려야 하며 중국에서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찍어 먹지 않는다는 등의 기본 예절을 배웠죠. 현지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절을 지키고 싶었어요. 또한 각 나라별 대표 음식들도 리스트업했어요. 일본은 스시, 라멘, 돈부리,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등이 있었고 한국은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삼겹살, 떡볶이 등이 있었죠. 중국은 베이징덕, 딤섬, 마라탕, 화궈, 자장면 등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 모든 음식들을 2주 안에 경험한다는 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많이 시도해보고 싶었죠.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촬영 장비도 꼼꼼히 챙겼어요. 메인 카메라, 보조 카메라, 마이크, 삼각대, 조명 등 영상 촬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했죠. 여행 중에도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 올릴 계획이었거든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진정한 식문화 탐험이 되길 바랐어요. 드디어 여행 당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모인 우리 넷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첫 목적지인 일본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 우리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미국 음식으로 햄버거를 먹었죠. 그때는 이 여행이 제 인생과 채널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행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첫 도착지인 도쿄에서는 츠키지 시장의 초밥, 이치란 라멘, 시부야의 이자카야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한국에서는 광장시장, 명동의 길거리 음식, 강남의 현대적인 한식당 등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중국에서는 왕푸진 거리의 길거리 음식, 소호의 고급 중식당,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숨겨진 맛집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죠. 또한 이번 여행에서는 식당의 인테리어, 메뉴 구성, 가격대, 서비스 스타일 등도 꼼꼼히 관찰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식당 문화를 경험하고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미국과 아시아의 식당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도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 적응이 힘들었지만 일본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죠.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일본 특유의 깔끔함과 질서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미국 공항과는 달리 모든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공항에서 바로 도쿄 시내로 향했어요. 숙소는 신주쿠 근처의 작은 호텔이었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매우 작은 방이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우리는 첫 번째 일본 식사를 위해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라멘집으로 향했어요. 도쿄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많은 사람들로 활기찼어요.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죠. 특히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길은 온갖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라멘집을 찾아가는 동안 저는 이미 카메라를 켜고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라멘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작은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요.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식당은 대기 시간이 있지만 이렇게 작은 가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우리도 줄에 합류해 약 40분을 기다린 후에야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의 아시아 음식 탐험이 시작되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 여행이 단순한 미식 탐방을 넘어 제 가치관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은 더더우며 라멘집에 들어서자마자 좁은 공간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식당에 비해 정말 작았죠. 카운터 자리 몇 개와 작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어요. 우리는 카운터에 자리를 잡았는데 무릎이 거의 붙을 정도로 옆 사람과 가까웠죠. 주방에서는 셰프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라멘을 만들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어요. 메뉴는 벽에 일본어와 영어로 간략하게 적혀 있었어요. 메뉴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게 선택하기 편했죠. 저는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인 돈코츠 라멘을 주문했어요. 물을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작은 컵에 물을 담아왔는데 놀랍게도 이것도 메뉴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물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여기서는 돈을 내야 한다니 첫 번째 문화 충격이었죠. 라멘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까지 최소 15에서 20분은 기다리는데 여기서는 5분도 채 안 되어 뜨거운 라멘이 눈앞에 놓였죠.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진한 돼지뼈 국물 향이 코를 자극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국물은 진하고 깊은 맛이었고 면은 쫄깃했으며 차슈는 부드럽게 입에서 녹았죠. 미국에서 먹던 라멘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것이 진짜 일본 라멘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식사 중에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찾아왔어요. 옆 테이블의 일본인들은 라멘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며 후루룩 빨아들이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식사 중 소리를 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올리비아가 이전에 설명해준 내용이었죠. 라멘을 다 먹고 국물까지 비우니 직원이 빠르게 와서 그릇을 치웠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있던 시간은 총 25분 정도였죠. 미국에서는 식사 후에도 여유롭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면 바로 자리를 비우는 문화였어요. 사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압박감도 있었죠. 계산을 할 때도 놀랐어요. 팁을 얼마나 남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조나단이 일본에는 팁 문화가 없다고 알려줬어요. 오히려 팁을 남기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했죠. 오랜 시간 팁을 당연시 해온 미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팁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신기했죠. 첫날 저녁의 라멘 경험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일본의 아침을 경험하기 위해 츠키지 시장으로 향했죠.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생선 시장인 츠키지는 비록 내부 경매장은 토요노케로 이전했지만 주변 상점가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아침 일찍 시장에 도착해서 신선한 초밥을 먹기 위해 유명한 초밥집 앞에 줄을 섰어요. 이번에도 약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가게 내부는 라멘집보다 더 작았어요. 카운터에 10명 정도만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초밥 세트를 주문했는데 셰프가 눈앞에서 직접 만들어 한 점씩 내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 신선함과 정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특히 도로참치 뱃살은 입에서 녹았고 우니성게알는 바다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물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냅킨을 추가로 달라고 했을 때도 약간의 비용이 발생했죠.
초밥집에서의 경험도 라멘집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모든 초밥을 먹는데 약 30분이 걸렸고 먹자마자 계산하고 나왔죠.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이었지만 서비스의 추가 비용과 빠른 회전율은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에는 시부야에 있는 돈부리 전문점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식권을 자판기에서 미리 구매한 후 그 식권을 직원에게 주는 시스템이었죠. 이것도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었어요. 카츠돈 돈가스 덮밥을 주문했는데 역시나 맛은 훌륭했지만 식사 시간은 매우 짧았죠. 저녁에는 이자카야 일본식 선술집을 경험하고 싶어서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찾아갔어요. 이자카야는 앞서 경험한 식당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며 술과 함께 다양한 안주를 즐기고 있었죠. 우리도 여러 가지 안주와 일본 사케를 주문했어요. 이자카야에서는 처음으로 오토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하지 않은 작은 요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종의 자리세라고 올리비아가 설명해 주었죠. 모든 손님이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죠. 이자카야에서의 시간은 다른 식당보다 여유로웠지만 여전히 모든 것에 추가 비용이 붙었어요. 물은 당연히 돈을 내야 했고 수건은 한 장만 제공되었으며 추가 수건도 돈을 내야 했죠. 안주를 다 먹고 더 주문하고 싶어도 추가 주문마다 비용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도쿄에서의 첫날을 보낸 후 나머지 며칠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일본 식당들을 방문했어요.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소바, 야키토리 등 다양한 일본 음식을 맛봤죠. 일본 식당들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간이 좁고 회전율이 빠르며 모든 추가 요청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항상 정중하고 효율적이었지만 미국에서 경험하는 친근함과는 거리가 있었죠. 그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했지만 고객과의 따뜻한 교류는 적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식당의 청결함이었어요. 어떤 식당을 가더라도 내부는 항상 깨끗했고 음식은 완벽하게 정갈했죠. 미국 식당들 중에는 청결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 일본은 이 점에서 정말 뛰어났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일본의 식당 문화에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항상 빠르게 먹고 나와야 한다는 압박감, 모든 것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 직원들과의 따뜻한 교류가 적은 점 등이 아쉬웠죠. 미국에서는 식사 시간이 여유롭고 물과 빵 등은 무료로 제공되며 직원들과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일본에서의 5일 동안 우리는 약 15개의 다양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각 식당은 고유한 특색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패턴도 분명히 존재했죠. 맛은 항상 훌륭했지만 서비스 방식과 식사 문화는 미국과 매우 달랐어요. 일본을 떠나기 전날 우리는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이크는 일본 음식의 정갈함과 섬세함에 감동했고 올리비아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죠. 조나단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서비스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일본 음식의 맛과 품질에 감탄했지만 서비스 문화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특히 모든 것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빠른 회전율은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싶은 저와 맞지 않았죠. 그리고 팁 없는 문화는 좋았지만 그만큼 직원들과의 따뜻한 교류도 적었어요.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한국의 식당 문화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식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서비스 방식과 팀 문화에 대해 알고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한국 음식의 맛이 어떨지 기대되었어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특별했던 만큼 한국에서도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일본에서의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2시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죠. 일본의 정적인 분위기와 달리 한국은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더 큰 목소리로 대화하고
움직임도 더 자유로워 보였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구경하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만들어갔어요. 도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이었죠. 택시 기사님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영어로 서울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친근함이었죠.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첫 한국 식사를 위해 나섰어요. 현지 가이드 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삼겹살집을 찾아갔죠. 강남 근처의 번화가에 위치한 이 식당은 밖에서부터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영어 메뉴를 요청하자 친절하게 가져다 주셨고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셨죠. 자리에 앉자마자 눈에 띈 것은 테이블에 설치된 작은 버튼이었어요. 호기심의 올리비아가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는 직원을 부르는 호출 버튼이라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직원을 부르기 위해 손을 들거나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보는 거였죠. 메뉴를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여러 개의 작은 그릇들을 테이블에 가져다 놓기 시작했어요. 김치, 무말랭이, 콩나물, 오이 무침, 계란찜 등 다양한 반찬이었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나오는 것에 놀랐어요. 이게 다 무엇인지 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했죠.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것들은 반찬이라고 하며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무료 사이드 메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반찬들이 무한정 리필된다는 사실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어요. 일본에서는 물 한 잔에도 돈을 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삼겹살과 목살을 주문했고 소주 한 병도 함께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자 직원이 우리 테이블에 설치된 숯불 그릴을 켜고 직접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했죠. 여기서는 직원이 완벽한 타이밍에 고기를 뒤집고 먹기 좋게 잘라주었어요. 고기가 익자 직원은 가위로 고기를 작게 잘라 우리에게 주었고 어떻게 먹는지도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상추에 고기를 얹고 쌈장을 바르고 마늘과 김치 등을 함께 싸서 먹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만든 쌈은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의 풍미, 쌈장의 짭조름함,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식사 중에 김치가 다 떨어지자 저는 주저하며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직원이 즉시 와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고 김치가 더 필요하다고 하자 바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요. 이어서 물도 자동으로 리필해 주었고 다른 반찬들도 떨어질 때마다 채워주었죠. 이런 서비스에 우리 모두 감탄했어요. 특히 일본에서의 경험과 비교하면 더욱 놀라웠죠. 일본에서는 모든 추가 요청의 비용이 발생했고 직원과의 상호작용도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객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또 한 번 놀라움이 있었어요. 계산서에 팁란이 없었죠. 일본에서도 팁 문화가 없었지만 그만큼 서비스도 기본적인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팁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로웠어요. 직원에게 팁을 어디에 남겨야 하는지 물어보니 웃으면서 한국에는 팁 문화가 없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 가격에 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미국에서 온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20%의 팁을 기본으로 기대하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고도 팁을 지불하지 않는다니 말이에요. 첫날의 삼겹살 경험은 우리에게 한국 식당 문화의 놀라운 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날, 우리는 전통 한식당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역시 다양한 반찬이 함께 제공되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반찬은 무제한 리필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의 건강한 균형이었어요. 각종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죠.
미국 음식은 종종 한 가지 맛이 강하게 나는 반면 한국 음식은 다양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세 번째 날에는 김치찌개 전문점을 방문했어요. 작은 동네 식당이었지만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우리도 잠시 기다린 후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하자 역시 다양한 반찬과 함께 뚝배기에 끓는 찌개가 나왔어요. 뜨거운 돌솥밥도 함께 제공되었죠. 김치찌개의 매콤하고 깊은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 먹으니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반찬과 밥은 무한정 리필이 가능했어요. 직원들은 우리가 외국인임에도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심지어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와서 음식이 맛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죠.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시장인 광장시장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었죠. 특히 인기 있는 빈대떡과 마약김밥을 먹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훌륭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시식 기회를 주기도 했죠. 그들의 친절함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카페 문화도 경험했어요.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서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를 맛봤죠. 미국의 스타벅스와는 차원이 다른 품질과 서비스였어요. 디저트는 예술 작품처럼 아름다웠고 맛도 훌륭했죠. 그리고 카페 직원들도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5일 동안 우리는 약 20개의 다양한 식당과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경험한 것은 풍성한 반찬 문화, 무료 리필 서비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팁 없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식당의 효율성이었어요. 호출 버튼, 물과 반찬의 자동 리필, 빠른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고객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된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또한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에도 감탄했어요. 한 끼 식사에서도 다양한 맛과 식감을 경험할 수 있었죠. 반찬 문화 덕분에 메인 요리 하나를 주문해도 사실상 여러 가지 요리를 맛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미국의 획일화된 식사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마이크는 촬영한 영상을 보며 미국의 식당들이 한국의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했죠. 올리비아는 한국 음식의 건강한 균형과 다양성에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조나단은 팁 없는 문화가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죠. 저 역시 한국의 식당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반찬 문화와 무료 리필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팁 없이 제공된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과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한국의 식당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중국에서는 또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죠.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다른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또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특히 서비스 문화와 팁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후에 중국에서도 새로운 발견이 있기를 기대했죠. 한국에서의 환상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 문화 중 하나를 가진 나라로 저는 진짜 중국 요리를 경험할 생각에 매우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미국에서 먹던 중국 음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 서비스 문화는 어떨지 궁금했어요. 약 2시간의 비행 끝에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일본이나 한국과는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고 다소 혼잡했죠. 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는 과정에서도 질서보다는 약간의 혼란이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베이징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거대한 고층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규모를 실감케 했죠. 택시 운전사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호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어 겨우 의사소통을 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첫 번째 중국 식사를 위해 왕푸징 거리로 향했어요.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거리 중 하나인 이곳은 다양한 중국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레스토랑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거리는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우리는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소음이 일본이나 한국과는 확연히 달랐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고 직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챈 직원이 테이블로 안내했는데 테이블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이전 손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제대로 닦여 있지 않은 느낌이었죠. 영어 메뉴를 요청했지만 영어 메뉴가 없다고 했어요. 다행히 메뉴에는 음식 사진이 있어서 가리키며 주문할 수 있었죠. 우리는 베이징덕, 마파두부, 단춘면, 군만두 등 유명한 중국 요리들을 주문했어요. 물을 요청했더니 직원은 생수병을 가져왔고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일본에서도 물에 돈을 내야 했지만 한국에서 무료로 물과 반찬을 경험한 후라 다시 유료 시스템으로 돌아오니 조금 아쉬웠죠. 식사가 시작되기 전 냅킨이나 젓가락 같은 기본 세팅도 요청해야 했어요. 그리고 테이블이 조금 끈적거려서 닦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직원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충 수건으로 한번 닦고 갔어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지만 더 요구하기가 어려웠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덕은 맛있었지만 다른 요리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마파두부는 너무 기름지고 단춘면은 식어서 나왔으며 군만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요리였어요. 직원에게 이에 대해 문의하려 했지만 너무 바쁘다며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죠. 식사 중에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휴지도 없었으며 전반적인 청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죠. 미국의 일반적인 식당 화장실보다도 훨씬 열악했어요.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계속하는데 갑자기 제 군만두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직원을 불러 보여주었지만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죠. 이 상황에 우리 모두 매우 불쾌했어요. 결국 식사를 빨리 마치고 계산을 요청했어요. 계산서를 보니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몇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에 대해 문의하자 직원은 영수증 없이 총액만 말하며 결제를 요구했어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그냥 지불했죠. 첫날의 식사 경험은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식당의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 날 다른 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죠. 다음 날 우리는 좀 더 고급스러운 중국 식당을 방문했어요. 외관은 세련되고 깨끗해 보였죠.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 보니 여전히 소음이 심했고 테이블 간격도 매우 좁았어요. 직원들은 좀 더 유니폼을 갖춰 입었지만 서비스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번에는 북경오리, 깐풍기, 양장피, 탕수육 등을 주문했어요. 음식의 맛은 전날보다 나았지만 가격도 훨씬 비쌌죠. 서비스는 여전히 아쉬웠어요. 물을 리필해달라고 할 때마다 새 병을 가져와 추가 비용을 청구했고 식기도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어요.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질문이나 요청을 했을 때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때로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날, 우리는 현지인들이 많이 간다는 작은 식당을 찾아갔어요. 아침 일찍 간 만큼 비교적 조용했고 자리도 충분했죠. 죽과 소주, 만두 등 아침 식사 메뉴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 나온 음식의 양도 기대보다 적었어요. 특히 만두는 겉은 두껍고 속은 적어서 실망스러웠죠.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음식을 가져다 놓고
우리의 질문에도 짧게만 답했어요. 이 식당에서도 화장실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물이 새고 있었고 바닥이 젖어 있었으며 냄새도 좋지 않았죠. 전반적인 위생 상태가 우려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여기서도 영수증 없이 총액만 말했어요. 우리가 영수증을 요청하자 귀찮아하면서 대충 손으로 쓴 메모를 건네주었죠. 정확한 항목별 가격을 알 수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우리는 상하이로 이동했어요. 상하이는 베이징보다 더 국제적인 도시라고 들었기 때문에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상하이에서의 식당 경험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상하이의 유명한 식당가를 방문해 소룡포와 상하이 요리를 맛보았어요. 음식 맛은 나쁘지 않았지만 서비스와 위생 상태는 여전히 아쉬웠죠. 테이블은 끈적거렸고 식기는 완전히 깨끗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태도도 무뚝뚝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 식당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였어요. 대화하기 위해서는 거의 소리를 질러야 했죠. 일본의 정적인 분위기나 한국의 활기차면서도 적당한 소음 수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또한 중국 식당에서는 팀 문화가 없었지만 그만큼 서비스 품질도 낮았어요. 일본에서는 팁이 없어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한국에서는 팁 없이도 친절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팁이 없는 만큼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낮은 듯했어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차이니즈 레스토랑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관광객을 위한 곳이라 그런지 서비스가 조금 나았고 영어 메뉴도 있었죠. 하지만 음식 가격은 매우 비쌌고 맛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위생 문제를 경험했어요. 제 음료에 이물질이 떠 있었고 이에 대해 직원에게 알렸지만 특별한 사과나 해결책 없이 새 음료만 가져다 주었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중국에서의 4일 동안 우리는 약 10개의 다양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음식 맛은 식당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서비스와 위생 상태는 일관되게 아쉬웠죠.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 후에 중국의 식당 문화는 더욱 실망스럽게 느껴졌어요. 중국을 떠나기 전 우리는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이크는 중국 음식의 다양성과 독특한 맛은 인상적이었지만 식당 환경은 매우 아쉬웠다고 했죠. 올리비아는 중국의 역사적인 음식 문화에 대한 존중은 있지만 현대 식당의 서비스 개념이 서구권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조나단은 특히 위생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죠. 저 역시 중국 음식의 맛과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서비스와 위생 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훌륭한 서비스와 청결함 후에 중국의 식당 문화는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죠.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이번 아시아 3개국 여행에서 경험한 각국의 식당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일본은 청결하고 효율적이지만 다소 차가운 느낌이었고 한국은 친절하고 풍성하며 고객 중심적이었죠. 그리고 중국은 역동적이고 다양했지만 서비스와 위생 면에서는 아쉬움이 컸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고 시청자들과 공유할 생각에 설렜어요. 특히 한국의 식당 문화가 얼마나 특별하고 훌륭한지 미국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죠. 그리고 미국의 팀 문화와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 볼 기회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음식 탐방을 넘어 문화적 통찰의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바로 아시아 여행 영상 편집에 들어갔어요. 2주간의 여행에서 약 50시간 분량의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를 3부작 시리즈로 만들기로 결정했죠. 일본, 한국, 중국 각 국가별로 한 편씩 만들어 각국의 식당 문화와 서비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비교하는 내용이었어요. 편집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각국의 특징을 잘 담아내면서도 공정한 비교가 되도록 신경 썼죠.
특히 중국 부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진실된 경험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장점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솔직하게 담았죠. 편집을 마치고 첫 번째 영상인 일본 식당 문화 탐방을 업로드했어요. 영상에서는 일본 음식의 뛰어난 맛과 정갈함, 효율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점과 빠른 회전율로 인한 압박감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일본에 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한다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죠. 일주일 후 두 번째 영상인 한국 식당 문화의 놀라운 발견을 올렸어요. 이 영상에서는 한국의 풍성한 반찬 문화, 무제한 리필 서비스, 호출 버튼 시스템, 그리고 팁 없이도 제공되는 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다뤘죠. 제가 한국 식당 문화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솔직하게 표현했고, 미국의 팁 문화와 비교하며 어떤 시스템이 더 고객 중심적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를 제시했어요. 한국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인기를 얻었어요. 조회수가 일본 영상의 2배 이상을 기록했고,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죠. 미국인 시청자들 중 많은 분들이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놀라움을 표현했고, 한국계 미국인 시청자들은 자부심을 느꼈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특히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제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중국 식당 체험기를 업로드했어요. 이 영상에서는 중국 음식의 다양성과 독특한 맛은 칭찬하면서도 서비스와 위생 상태에 대한 실망감을 솔직하게 표현했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의 긍정적 경험 후에 중국의 식당 문화는 상대적으로 실망스러웠다는 제 진솔한 느낌을 담았어요. 중국 영상이 올라간 직후 댓글 섹션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시청자들의 공격적인 댓글이 쏟아졌죠. 너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특정 식당만 경험하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라. 중국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일부 댓글은 인신공격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어서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곧 미국인과 다른 나라 시청자들의 공감 댓글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중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 일본과 한국에 비해 중국의 서비스는 아쉬웠다와 같은 내용의 댓글들이 상위 댓글로 올라왔죠. 많은 시청자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여행 이야기를 공유해 주었어요.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중국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 증가했고, 결국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인 시청자들의 공격적인 댓글은 점차 줄어들고 일부는 우리나라 식당 서비스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타났죠. 결국 그 논란은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어요. 3부작 시리즈가 모두 업로드된 후 저는 이 시리즈에 대한 총평 영상을 추가로 올렸어요. 이 영상에서는 세 나라의 식당 문화를 비교하며 각국의 장단점을 정리했죠.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훌륭한 서비스가 반드시 팁, 문화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의 식당 문화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팁 없이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식당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고객 중심적인 철학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죠.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었어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독특하고 훌륭한 식당 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또한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들어왔어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미국에서도 한국식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였죠. 이 질문에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찾아볼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어요. 사실 그때는 LA의 코리아타운에 진정한 한국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영상 업로드 후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채널의 구독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아시아 세계국 여행 시리즈 이전에는 100만 명 정도였는데 이후 120만 명까지 늘어났죠. 특히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새로운 구독자들의 요청으로 저는 다음 시리즈로 미국 내 아시아 식당 탐방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통 한식당을 찾아 방문하고 미국에서도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싶었죠. 여러 도시의 한인타운을 방문하는 일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의 아시아 식당 문화 탐방 시리즈는 단순한 음식 리뷰를 넘어 서비스 문화와 팁 시스템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시켰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해주었고, 일부는 실제로 식당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국식 서비스를 도입해보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또한 제 영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 뿌듯했어요. 몇몇 시청자들은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했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제 채널에 연락이 와서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해왔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 식당 문화에 대해 더 공부했어요. 한국의 정문화가 어떻게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한국 사람들이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이런 문화적 배경이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러던 중 LA 출장 일정이 잡혔고 이것이 우연히도 제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과 서비스 정신, 그리고 손님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팁 없이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식당 문화는 미국인인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여행은 단순한 미식 탐방을 넘어 제 가치관과 관점을 바꾸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이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뻤답니다. 아시아 세계국 여행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고 약 한 달 후 저에게 LA 출장 기회가 생겼어요. 유명 식품 회사에서 새로운 아시아 푸드라인을 출시하면서 저를 홍보 행사에 초청한 거였죠. 평소에도 브랜드 행사에 자주 참석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흥미로웠어요. 제 아시아 여행 영상이 화제가 된 덕분에 받은 기회였거든요.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출장 일정을 다시 살펴봤어요. 행사는 이틀간 진행되고 그 후에는 하루의 자유시간이 있었죠. 그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승객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혹시 애슐리 존슨 아니세요? 아시아 식당 리뷰 시리즈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특히 한국 편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LA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분은 매튜라는 분이었는데 LA 코리아타운에서 자랐고 현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죠. 제가 출장 후 LA에서 하루 여유가 있다고 하자 매튜는 코리아타운의 맛집을 꼭 방문해보라고 권했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그 서비스와 맛을 LA에서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코리아타운은 미국 내에서 가장 정통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매튜는 친절하게도 코리아타운의 몇몇 식당 이름을 메모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한 곳을 특히 강조하셨는데 40년 넘게 운영된 전통 한식당으로 서울에서 온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매튜의 추천에 감사를 표하며 꼭 방문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LA에 도착한 후 저는 이틀간의 바쁜 행사 일정을 소화했어요. 다양한 인플루언서들과 만나고 새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팬들과의 만남 시간도 가졌죠. 행사는 성공적이었지만 연이은 일정에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마지막 날, 드디어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호텔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매튜가 추천해준 한식당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결국 호기심이 피로감을 이겼고 저는 택시를 불러 LA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택시가 코리아타운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 그리고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했죠. 택시 운전사는 제가 찾는 식당 앞에 저를 내려주었어요. 식당 외관은 붉은색 간판에 한글과 영어로 이름이 써 있었고 약간 오래된 느낌이 들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문이 있었고 작은 정원도 갖추고 있었죠. 외관만 보더라도 주인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한 한국 전통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무 테이블과 의자, 벽에 걸린 한국 풍경 사진들,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한국 전통 음악까지. 마치 서울의 한 식당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혼자 왔다고 하자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셨고 곧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죠. 메뉴판은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주문하기 편했어요. 직원에게 추천 메뉴를 물어보니 그날의 특선 갈비찜을 추천해 주셨죠. 갈비찜과 함께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잠시 후 테이블에 작은 그릇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반찬이었죠.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감자조림 등 다양한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서울에서의 기억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지어졌죠. 직원에게 이 반찬들이 모두 무료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직원은 네, 물론이죠. 한국 식당에서는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답했어요. 잠시 후 주문한 갈비찜과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갈비찜은 윤기가 흐르는 소갈비가 감자, 당근과 함께 달콤한 간장 소스에 졸여져 있었고 된장찌개는 두부, 버섯, 파 등이 들어가 있었죠. 양도 푸짐했고 향도 너무 좋았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서울에서 맛본 그 맛 그대로였어요. 갈비는 부드럽게 뼈에서 떨어졌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식사하는 동안 직원은 자연스럽게 지나가며 물을 리필해 주었고 김치가 떨어지자 묻지도 않고 새 김치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 여행 때와 똑같은 서비스였어요. 테이블에는 서울에서 봤던 것과 같은 호출 버튼도 있었죠. 한 번은 물 리필을 요청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직원이 즉시 와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물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객의 필요를 미리 예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다가와 음식이 맛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자 그분은 매우 기뻐하시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눴죠. 서울 어디를 방문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등등. 그분은 LA에서 한국 음식점을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교민들만 찾아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인종의 손님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통 한국 서비스와 맛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계산서에 팁란이 없었던 거예요. 직원에게 팁은 어디에 남겨야 하는지 물어보니 저희는 한국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팁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미국 내 식당에서 팁을 받지 않는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백 개의 미국 식당을 방문했지만 팁 없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처음 보았죠. 이것이 한국 문화의 진정한 전통인지 물어보니 직원은 네,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없어요. 좋은 서비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식당을 나온 후 저는 차 안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작은 한식당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죠. 서울에서 8,000km나 떨어진 LA에서 똑같은 한국식 서비스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팁 없는 시스템을 고수하면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20%의 팁이 표준이고 그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팁 없이도 훨씬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요. 이 경험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팁 문화가 사실은 손님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식 서비스가 오히려 더 진정성 있고 고객 중심적인 것 같다. 미국의 서비스 문화와 팁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경험을 꼭 영상으로 만들어 시청자들과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 여행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그건 한국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LA를 떠나기 전에 저는 그 한식당에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였죠. 미리 주인분께 연락드려 허락을 받았고 아침 일찍부터 식당 내부와 음식 준비 과정, 그리고 서비스 방식 등을 담았어요. 주인분은 매우 협조적이셨고 한국 음식과 서비스 철학에 대해 인터뷰도 해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님을 가족처럼 대한다는 마음가짐이었죠. 그것이 바로 한국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LA에서의 이 우연한 경험은 제 다음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었어요. 미국 내 한식당 탐방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고 특히 정통 한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들을 찾아다니기로 했죠.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국 주요 도시의 코리아타운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온 후 저는 LA 한식당 경험을 담은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이 영상은 기존의 아시아 세계국 시리즈의 특별편으로 소개하기로 했죠. 미국에서 경험하는 진짜 한국 서비스라는 제목으로요. 이 작은 한식당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서비스와 팀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고 앞으로의 채널 방향성도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정이 생겼어요. 아시아 여행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미국 내에서 새로운 문화적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LA 한식당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20% 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서비스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 팁이 없는 한국 식당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경험 후 저는 미국 내 다양한 한식당들을 방문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팁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식당 문화는 정말 특별하고 다른 나라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온 지금 저는 종종 그 한국 식당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LA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그 경험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아시아 여행에서 가장 뜻밖의 그리고 가장 소중한 발견이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